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의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최창렬 교수, 뜬 인물 누굽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의 한동훈 후보를 좀 꼽아봤어요. 예. 네, 지금 이제 다른 후보들이 뭐 네거티브도 하고 뭐 공세를 이제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를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라서 이 위기를 잘 넘기는 것 같아서 지난주 한 주가 말이죠. 그래서 일단 뜬 인물로 일단 잡아왔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얘기를 좀 이따 뭐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최진 원장은 뜬 인물. 저는 민주당의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을 꼽아봤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잊혀질 뻔하다가 이번에 이제 국민들의 언론의 이제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이제 친명 일극 체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터에 김두관이 전격적으로 출마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런 비판의 소지를 많이 가라앉힐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인 이재명 대표에게 좀 구세주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묘한 그런 주목, 묘한 뜬 인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출마하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제대로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진 인물로 갑시다. 최창렬 교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이번에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유죄가 2년 6월이 나왔는데 이게 지난해 2월에 구속 기소됐었거든요. 지금 뭐 이제 뇌물 공여죄,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뭐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이런 혐의로 이제 기소됐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성태 전 회장으로서는 이건 1심 유죄가 좀 아마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가 나온 다음에 또 김성태가 나왔고 이게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 기소돼 있으니까 그렇죠. 제3자 뇌물 공여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해서 아무튼 이게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김성태 전 회장 본인에게도 상당히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진인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봤습니다. 네. 자, 최진 원장 금주의 진인물. 이제 무더위 속에서 이제 뜨겁게 싸우고 있는 두 분, 유승민, 홍준표 의원이 좀 점수를 잃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배신자론 놓고 뭐 코바콩이다, 탐욕이다, 뭐 수치, 공황장애 정말 센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 누가 어느 쪽이 더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일단 두 분이 좀 점수를 많이 잃고 좀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 했다는 점에서 좀 진인물이라고 꼽아봤습니다. 예. 유승민, 홍준표 두 분만 거센 표현을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 뭐 총선에서 일부러 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뭐 오죽하면은 당의 공식 기구가 이 두 후보한테 경고까지 하는 그런 양상까지 간 전당대회 분위기 양상 어떻게 읽고 계세요, 최창렬 교수? 근데 과열이라는 게 항상 되기 마련이에요. 전당대회라는 게 선거라는 게 원래 그렇고. 근데 이번 선거는 단순하게 과열되고 이 경선이 격화됐다라는 의미보다도 이 대통령을 둘러싼 이제 충성 경쟁, 배신자 프레임 뭐 이런 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특히 보수 진영 전체가 아주 치명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원희룡 후보가 과거에 그래도 남원정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의원에서 한나라당에서 상당히 그 소장파 개혁 의원들로서 이미지가 좋았거든요. 원희룡 의원인데 이번에 원희룡 전 장관 이 선거전을 좀 보니까 과도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이제 말씀하신 총선에 고의로 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도 그랬고 문자 논란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게 과하게 밀고 나가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의 이 선거가 보수가 과연 도대체 위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보수가 건강해야지 진보도 건강한 거거든요. 보수가 영 힘을 못 쓰고 지지율이 저렇게 정체되니까 야당의 공세가 더 거칠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전향적이고 그래도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나 의제를 좀 발굴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망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뭐 마지막 며칠이라도 해봐야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정말 보수가
뭐 아주 우리 유권자 시민들의 인식에서 사라지겠어요. 최진 원장은 어떻게 읽으세요? 원래 이렇게 되면 과거에는 이제 상당히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는데 오히려 컨벤션 역효과가 훨씬 더 세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원희룡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번 사태를 두고 어리석은 자해극이라고 그랬거든요. 딱 맞는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원 후보가 사실 이 자해극에 어떻게 보면 뭐 선봉에 선 뭐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데 저는 이번 사태가 정말 위험한 이유가 후보 간의 난타전의 핵심의 중심부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등장돼 있다는 사실이 저는 계속 무섭고 이게 좀 아슬아슬하다. 이게 이 사건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피해를 볼 사람, 손해를 크게 볼 사람은 저는 김건희 여사라고 봅니다. 서둘러서 이걸 빨리 마무리하고 수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장 강하게 가져야 될 사람은 저는 뭐 한동훈이나 뭐 원희룡이 아니라 저는 김건희 여사라고 봐요. 예, 뭐 역할을 하기는 대단히 미묘하긴 하지만 어떤 형태로는 보이지 않게 뭐 어차피 대통령은 뭐 한 방을 쓰기 때문에 소리 없는 역할을 통해서 이게 빨리 수습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또 대통령에게도 좋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립니다. 양상이 묘한 게 한동훈이 우세하니까 문자를 받고도 일절 응답하지 않아서 사과할 기회를 놓쳐가지고 총선에서 졌다라는 프레임으로 짜려고 어찌 보면은 그쪽 반 한동훈 측에서 문자를 흘렸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내용을 보면 볼수록 아니 다음 대통령 영부인이 그 집권여당 비대위원장하고 사적인 문자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좀 더 지나니까 이제 총선 직후에는 뭐 어찌 보면 일개 정치 평론가라고 할 수 있는 분하고 거의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고 뭐 과거에 무슨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7시간 통화한 녹취록이 나오고 이런 등등이 쭉 연상되면서 과연 이게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공식적 처신으로 이렇게 괜찮은 거냐라고 하는 논란으로까지 번지니까 결국은 만약 작전을 짰다면 영 잘못 짠 작전 아니에요? 근데 그 문자를 보면 말이죠. 문자가 5번 이제 보낸 게 공개가 공개된 게 됐잖아요. 지금 공개된 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주 상당히 정제돼 있는 것 같아요. 문자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이게 정말 이게 딱 짜여진 그 흠잡을 수 없는 문자예요. 정말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절절한데 어떻게 비대위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정말 김건희 여사 쪽에 편을 들 수 있는 그런 문자인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죠. 뭐 저의 추론이긴 한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절제된 문자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자라는 게 지금 내가 사과는 좀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배어 나오는 게 개인 대 개인 대 문자니 어쨌든 간에 한동훈 개인 대 김건희 개인 뭐 전 공적인 입장을 떠나서 말이죠. 그런 문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절제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상당히 계산된 이 문자 같은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나중에 공개하려고? 공개가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공개를 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좀 공유에 빠뜨리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정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정제돼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아까 말씀하신 그 평론가 진 교수한테 전화를 한 것도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왜 전화를 합니까? 평론가인데 그야말로 무슨 뭐 공적인 위치나 위상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상당 시간 통화한 걸 또 그 진 교수가 또 공개를 하고 말이죠.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련의 이런 상황들이 왜 그 전화를 했을까? 그래서 어쨌든 자신은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 한동훈 때문에 못했다. 이런 프레임을 좀 이렇게 의식한 게 아닌지. 진중권 교수와의 통화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진 교수 따로 얘기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김건희 여사 사과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전달했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진 그리고 교수가. 자기 주변에서 사과 말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또 하죠. 또. 아무튼 그래서 방금 뭐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좀 핵심이라고 봐요. 뭐요? 이 문자 파동 생긴 지금 한 2주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개입해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자를 누가 공개했고 공개한 의도가 뭐며 문자 내용의 진실은 뭐냐. 저는 이게 파악하기가 앞으로도 어렵고 이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고 봅니다. 남아있는 거 뭐야? 딱 하나만 남아있어요. 한동훈 너는 절대 안 돼. 라는 메시지만 남았고 나머지 후보들도 전부 원희룡이나 나경원이나 전부 어떻게 보면 한동훈을 향해서 그걸 공격하는 한동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란만 남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심이나 친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앞으로 10일 남은 전당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이 대세대로 흘러가게 놔두느냐 아니면 필사적으로 안 되도록 차단하도록 막는 작업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미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이런 논란을 일으킨 거고 네. 경쟁 후보들이 이 논란을 그렇게 활용했잖아요. 그러고 그러나 있는 거죠. 예. 오히려 민심은 또 당원들의 그저 의사 표현마저도 이 문자 논란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지지가 더 커지는. 커지는 그렇죠. 확고해지는 이런 상황이. 이 얘기는 전략을 이렇게 만약 짰다면 영 잘못 짠 거 아니냐는 그러니까 거죠. 이 프레임이 잘못된 이 논리적으로 형식 논리로 좀 말이 안 되는 게 사과를 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답변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사과를 못했고 그래서 총선에 졌다. 따라서 한동훈은 해당형이다. 이런 아주 단순 논리잖아요. 크게 봐서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그런 논리적 이 단계가 설령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편에 선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도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문자 사과 안 했다고 지고 그럼 문자 사과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아주 이 만약에 작전이었다면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작전이었다면 대단히 허술한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게 지지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당원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예. 그런데 어차피 2주 지났는데 지금 한동훈이 어대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나머지 이 사인보다 지금 2배, 3배 높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에는 놓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친윤 쪽이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이제 상정을 해봤어요. 지금 시간이 적기 때문에 뭐 내용 사실 설명은 하지만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말하자면 비윤계가 당 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는 상당히 삐끄덕거리고 윤석열 대통령 불편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나 당의 지지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지 않을 경우에 말하자면 친윤이 당대표가 될 경우는 당정 안에 상당히 찰떡궁합이 맞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지도는 윤석열 떨어진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예, 당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2년 동안 뭐 일리가 있는 본다면. 말씀인데 만약 한동훈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 용산이 태도를 좀 바꾼다면 그런다면 지금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예. 지지율이 같이 올라오고 같이 여권이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예, 하나의 단초가 예. 열리는데 예. 그렇지 않고 한동훈 후보가 되고 대통령과 각이 더 쓰고 갈등이 심화되고. 갈등이 심해지면 그건 완전히 없거든요. 아 근데 저는 지지율이. 최근에 그래서 김종인 전 의원님 이제 비대위원장 말했더니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의 생각은 대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과거 역대 대통령 사례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 무너지면 본인도 무너지게 되는 운명 공동체인데 섣불리 당 대표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 흔든다? 만약에 그래 막상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흔들면요, 그때는 아마 상당히 당원들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때는 한동훈을 막 공격하기 시작되고 본인이 상당히 어려워질걸요. 근데 이 한동훈 후보가 바보가 아니다면 흔들 이유가 없죠. 이거 어느 그렇죠. 정도냐가 예, 문제죠. 어느 정도냐가. 아 근데 어느 정도 흔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흔든다는 게 좀 막연한 얘기인데 예.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의 문제예요. 예. 해병대 특검 문제도 그렇고 탄핵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흔드는 거냐. 근데 그게 아마 조금 입장이 달라지면 흔든다고 판단을 하겠죠. 아니, 보수 유권자들은. 흔들림 자, 없이 우리 김시현하고 당대표하고 그 윤석열 얘기- 대통령 사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된 후에 우리 그 한참 얘기. 또 얘기해야 되는 거고 조금 아까 최진 원장이 말한 김종인 전 의원의 네. 그 코치의 핵심은 윤 대통령한테 한 거예요. 한동훈을 이준석 몰아내듯 몰아내면 예. 당이 괴멸 상태에 간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 말은 최근에 그 뭐 문자 파동 등등을 보니까 한동훈 대표 못 되게 하려고 막 움직이는 것 같으니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억지로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코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읽기로는 뭐 대통령의 마음일지 김건희 여사의 마음일지 친윤계의 마음일지 모르나 어쨌든 흔들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지금 뭐 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말에서는 뭐냐?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에 더 흔들 거다. 흔들 건수가 있으면 흔들죠. 근데 그럴 게 없는 것 같아요. 글쎄 그거는 근데 뭐가 더 있을까요? 권력이 저는 있다고 뭐 봅니다. 저도 당장은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거든요. 예. 하여튼 임기가 꽤 많이 남은 거예요. 3년 가까이 남은 권력이고
이 권력이 한번 마음을 작정하고 내치려고 마음 먹으면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이준석. 그런데 지금 남은 열흘 사이에 그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아슬아슬하게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과거에 이제 이준석 대표 내친다든지 나경원 당시 후보 뭐 연판장 돌린 거 이렇게 예. 못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지지율이 워낙 안 좋고 그래서 못할 텐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상컨대 이 용산이나 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안 되는 쪽에 전략을 짤 가능성이 있다. 함부로 말 수 없지만 아직도 열흘 사이에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있을까요? 카드가? 근데 카드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게 과거처럼 그렇게 녹록지 제가 않다. 보기에는 마음은 먹고 있으나 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없어서 거죠. 예. 근데 끌려가는 거죠. 끌려갈 수 있죠. 문자 익십화문도 전혀 우리가 예상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까 이준석이 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센 편이라고 봐요. 이 문자 이 논란 파동 같은 경우가 저는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전격적으로 전면에 등장한 듯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친윤이나 당원들 때에서 상당히 고민되거든요. 미워도 대통령과 영분인데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냐. 최악의 마지막 카드를 던졌고 그리고 일단 나머지 10일 동안에 어떤 카드가 저는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카드를 내놓으면 당신은 윤 대통령은 더 손해를 보니 예. 마음을 바꾸는 게 낫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이가 아주 좋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체제 어땠습니까? 지지율 예, 좋았나요? 예. 어려웠지 않습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진 원장은 자존심과 감정의 문제인데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최진 원장은 윤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잖아요. 예. 마음을 바꾼다?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근데 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법이 없이 그냥 끌려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별 카드가 마음을 없다고.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속내는 아마 어쨌든 간에 스스로 전향적으로 바뀌고 이래야지 이제 이게 유권자들한테 더 인식이 되면서 지지율이 오를 텐데 아마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말이죠. 예. 역시 크게 난리가 지지율 났는데. 상승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예, 지지율이 하나도 안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 경선이 끝나고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강제적으로 재설정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기 임기 마무리 지어야 하고 집권 여당의 도움 없이 안 되고 그렇죠.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어차피 자기가 타기 대권을 노린다면 막무가내로 윤 대통령을 나가라 할 수도 없는 맞아요. 거고 그럴 수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강제적으로 관계가 재설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겉으로 이제 봉합되는 쪽으로 갈 텐데 예. 어떻게든 전국에 무슨 이슈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뭔지 그러니까 모르죠. 이제 그건 앞으로 하나하나의 디테일에 달린 거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상당히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걸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1시 34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혜 씨. 네, 경부고속도로 건천 휴게소 부근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고 영향으로 지체되고 있으니까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부지방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또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 요금소 부근이나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정안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정우 터널 부근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귀경하는 차도 많아졌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양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고요. 가평 휴게소에서 화도 쪽으로는 25km 구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일 교수. 저 좀 어이없는 말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여기 어이없었던 말로 하려니까 네네. 아까 말씀하신 거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원희룡 후보가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끈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인데 이 말은 참 이해가 정말 안 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정말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면 유리한 게 있어야 패배로 이끌 거 아닙니까? 예. 한동훈 후보에게 총선에서 지면 이게 선거의 지휘관인데 전혀 유리한 게 없을 텐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게요. 이거 공격에도 전혀 효능감도 떨어지고 원희룡 후보가 정말로 왜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말을 했을까? 공세를 하려면 아주 정말 아주 날카로운 말을 가지고 예. 공세를 하는 일이라는 이건 전혀 말이 안 돼서 저는 핫한 말을 이걸로 꼽아왔습니다. 이번 네. 주. 최진 원장 핫한 한마디.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건데 어제 광화문 한복판에서 그 야당들과 시민단체가 최상병에 대한 대통령 거부하는 규탄 대회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재명 전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전 대표입니다. 이재명. 예. 그래서 근데 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 명령을 듣지 않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하자 그러니까 탄핵하자는 얘기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던 황운하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도 탄핵 열차가 가속도가 붙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저기서 예.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그래서 야당에서 일제히 이런 탄핵 얘기가 나오는 이런 서울 시내 한복판 이건 정말 그 엄중한 예.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확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절박한 근거를 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 집회에서 이런 용어가 등장하는 것뿐이 아니라 네. 국회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지금 19일하고 26일 두 차례 하기로 하고 증인까지 다 채택하고 그 증인에는 대통령 부인하고 장모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어제 그 박찬대 원내대표 말은 정말 그건 뜨거운 말이에요. 저도 그걸 하려고 하다가 하실 것 같아서 안 하고 이거 한 겁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야당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이제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지금까지는 그래도 상당히 신중 모드로 했던 거거든요. 탄핵에 대한 속내는 비추면서도 상당히 말은 아끼고 적어도 공식적인 그 직위에 있는 분들은 얘기를 아꼈는데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탄핵 청문회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예. 이제 이러다가 조금 더 나오면 이제 탄핵 열차 출발하는 겁니다. 그냥 민주당의 본의와 관계없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론전으로 갈 것이고 그럼 이 게다가 다른 특검까지 연결되고 게다가 또 10월 달이래야 얼마 안 남았지 않았어요? 근데 10월 달에 이재명 뭐 이른바 전 대표 이재명 전 대표의 그 심판 뭐 재판도 지금 선고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위증교사하고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렇게 된 말이죠. 정말 우리 정치가 너무 복잡하고 산만해져요. 저는 그래서 이 탄핵은 이 집권 야당이요. 사실상 집권 야당인데 이 지금 입법 야당이 말이죠. 입법 그 여당인 민주당이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탄핵 청문회 같은 거. 그리고 특히 탄핵 청문회를 여는 건 청원이 들어온 거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적어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에 대한 청문회니까 이건 처음이에요. 이거 처음이거든요. 예. 이거 헌정상 이런 건 없거든요. 이거는 특히 이제 뭐 전쟁 공포를 조장한다 이런 것들도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왜 우리가 흔히 예를 많이 드는 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책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 하버드 대학 교수님 쓴 거. 거기 그 상호 관용과 자제의 규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나 권한이라는 게 있는 걸 다 100% 써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민주당의 거대 의석이 너무 거침없다. 조금 그러니까 탄핵까지 줬으면 탄핵은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결국 국회가 하는 게 결국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탄핵 청문회에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건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최진 원장. 지금 뭐 탄핵 민주당이 뭐 탄핵 특검 중독이 걸렸나 탄핵 중독이 할 정도로 지금 최상병 특검만은 해도 우리 김건희 특검, 이종석 특검, 한동훈 특검 이제 뭐 줄줄이 특검, 문자 특검도 하자는 거 아닙니까? 특검 많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 일 특검 다 모아서 이제 탄핵으로 이제 가자는 건데 지금 증인들을 몽땅 세우지 않습니까? 예. 몽땅 세웠는데 뭐 이 지금 그 100명이 아마 넘을죠 숫자가 100명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렇죠. 지금 참고인이 한 합쳐서 한 7, 80명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거의 100명 육박할 정도로 뭐 했는데 이 증인들이 다 출석할 리도 만무하고 그러니까 뭐 정치 공세란 얘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탄핵
청문회 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은 일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눈치 저 눈치 국민 눈치 전혀 안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고하는 거죠. 뭐 왜 국민힘 여당 뭐 내분 이전 투구 뭐 진흙탕 싸움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자라고 확실하게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방향을. 예. 우리도 지금 오늘 논의할 때도 거의 뭐 한동훈이 국민힘이 여러 가지 뭐 문자 파동 얘기하지 뭐 민주당이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 해도 너무한다라는 이런 민주당의 독주 일극차제 이런 부분들의 논의는 작고 또 금방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지금 세게 밀어붙여도 우리는 뭐 크게 손해볼 게 없다. 예. 오히려 더 득이 많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논리는 청문회를 한다는 게 탄핵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계속 국민 앞에 이제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 자꾸 이제 장을 열어서 여론을 좀 더 조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장 추진은 안 해도 뭔가 군부를 계속 떼겠다는 거고 그게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걸려 있는 게 최상병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이 위법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로 직결되기 그렇죠. 때문에 계속 그 고리를 가지고 물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과연 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느냐 여부가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잖아요. 예. 그 부분을 이제 어쨌든 이 청문회에서 다시 이제 부추길 수 있고 예. 또 그런 여론이 분명히 있고 또 특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으니까 아마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너무 과하게 밀어붙이면요 오히려 민주당에게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민주당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아까 우리 최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그야말로 거침이 없어요. 저도 다들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건이 이 보수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보수가 예. 지금 너무 지금 뭐 보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권력 다툼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 이 진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야당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게 여당이 건강해지고 보수가 건강해질 때 진보도 더 신중해지고 절제하고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네. 1차적으로 의석은 적지만 여권이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여권이 변해야 돼요. 그 여권 변화의 중심은 결국은 용산이라야 되는데 용산이 최근에 그 지금까지 말씀 나눴습니다만 전당대회에서의 모습 이런 거 양태로 볼 때 영 변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는 게 그게 더 이 문제다. 예.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보면은 지금 탄핵 논의의 일상화를 노리는 것 같아요. 보면 자꾸 네. 탄핵 맞아요. 말을 하고 또 일상화. 행동을 하게 되면 예.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거든요. 이보다 훨씬 더 심한 광화문에서 전체로 모이고 더 강력한 탄핵의 액션을 취해도 점점 국민들은 무덤덤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자꾸만 하나씩 사실이 밝혀지는 거 특히 이제 최상병 관련해서 보면 뭐 한동안은 이제 통화 기록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뭐 그러다가 뭐 장관하고 그 국방부 관리하고 뭐 전 대통령실 인사하고 8월 2일 작년. 하여튼 뭐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휴대전화로 뭐 이게 한참 나오다가 근데 또 갑자기 또 튀어나온 게 이번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범이 내가 이 사단장 사표 못 내게 했고 VIP한테 얘기해서 너 그 사성 장군 만든다 이 얘기가 이제 또 흘러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정말 그 구르는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한 건 한 건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꾸 해명을 해도 또 하나 더 터지고 또 터지고 이젠 급기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까지 나왔어? 뭐 이렇게 되니까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군불대기 엄청 좋은 소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중심에 최근에 그 무슨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사람이 난 뭐 김건희 여사가 안다는 식으로 자꾸 퍼뜨리고 이러니까 이쪽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정농단으로 이제 이 포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야당에서.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의혹을 외압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이 해병대원 사건의 핵심 쟁점인데 거기에 지금 도이치 공범이 나타나서 그러니까요. 난 이 아는 관계다. 이게 되면 이거 지금 농단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밀어붙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별거 아닐지라도 만에 하나 임성근 사단장이 VIP 1이나 VIP 2와 사적인 관계가 나타날 경우에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모든 사태의 어떤 본질이나 이런 걸 뒤덮어버리고 오직 국정농단으로 몰아가버리면 아까처럼 탄핵과 론과 같이
같이 맞물려서 엄청난 시너지가 나버리는 지금은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임성근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공범과의 사적 관계, 도이치모터스 공범과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관계 네.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야권에서는. 예, 사실은 별거 아닌 대수롭지 않은 사적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순간 파장은 엄청날 수가 있는 그게 거죠. 이제 그런 네.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께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경로해서 네. 이렇게 됐다. 이건 이 얘기는 달라지죠. 예, 이 얘기 이제 시나리오가 그건 나와버린 완전히 거죠. 이 얘기는 뭐 네. 완전 농단이 될 수 있는 거기 가짜 때문에 네. 이거를 아마 지금 민주당이 노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증인이나 참고인 불러서 그쪽으로 계속 파고들면서 사실관계를 파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 거죠 야당에게. 그 이미 민주당이나 야권 쪽의 논리는 다 구성돼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다 짜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이 과감하게 사과하고 또 혹은 스스로 사퇴하거나 경질을 하면 국민들의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근데 관련자 누가 사퇴를 해요? 여기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바로 해당 당사자가 지금 아니, 또 떠올라져 있는 있지 상태.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단장도 있을 거고 뭐 왜 없습니까? 뭐 그 경찰 관계자도 있을 거고. 근데 사단장이 다 지금 있죠. 지금 별 두 개 사단장이 지금 그만두는 건 별로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사퇴라고 이 문제를 이렇게 줄였어야 되는 건데 사건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지금. 예. 커져가지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연관설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정말로 뭐 사퇴 추이를 지켜봐야 되니까 저도 아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사태가 모르지만 커질 만큼 커졌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낮은 자세고 사퇴하고 뭔가 수습하는 모습을 세게 보여주면 민주당이 더 이상 그걸 더 키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대통령실이 태도를 바꿔야 돼요. 전향적으로. 예, 결국은 특검법 또 그렇게 수용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조금 지지율이 오를 거예요. 예. 지지율이 조금 오르면 야당의 이 지금 거의 무지막지하게 공세처럼 보이는 거 이게 좀 무뎌질 수가 있죠. 그런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핵심이 대통령실이 변해야 돼요. 전당대회 보는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근데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네. 그 행태를 밀어볼 때 안 바뀌면 탄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그게 본질이라고 말이죠. 봅니다. 그 본질이에요. 예. 사실. 예.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직시한다면 예, 그런 겁니다.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이제 좀 하나하나씩 좀 보여줘야 예. 되는 건데 그게 안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뭐 두 분 오늘 다 똑같은 목소리로 민주당이 탄핵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 이건 좀 심하다라고 뭐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뭐 그냥 맞고 써도 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들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이런 국면을 또 해결하려면 대통령실이 변해야 한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 예. 이게 권력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소수 여당이라 하더라도 집권 여당이 권력의 실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가 변하려면 집권자가 우선 변해야 한다. 예. 그게 이제 공통된 맞아요. 목소리인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안 동시에 변하면 야당은 변할 이유가 없죠. 없고 야당은 세게 더 나갈 거다. 이거 야당의 아닙니까? 공세는 더욱 세질 거죠. 더구나 동시에 이제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 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과거처럼 무슨 뭐 제클린 모델이나 힐러리 모델 이래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지금은 영부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혹은 걱정, 근심이나 분노가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예. 이번 전당대회 통해서 본인 스타일이나 행보 과거가 완전히 크게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는 게 아니라 대통령 부부가 엄청나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한 분도 바뀌기 어려운데 부부가 두 분 다 바뀌기 쉬울까요?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절박한 저는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그 절박성을 두 분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지지율 20%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차기 대권 당권주자들이 전부 반기를 들기 시작한다니까요. 20% 되면 모든 대통령들이 다 그랬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공무원들이 안 움직입니다. 예. 이거를 두 분만 모르는지 참 아주 걱정이 제가 볼 때 되죠. 모르는 것 같아요. 알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모른다? 그렇죠. 전 모른다고 봐요. 하하. 알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물론 청와대라는 이른바 구중궁궐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갔지만 여전히 이 여론이라든지 민심의 향배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 근데 그거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총선 이전부터 이준석 전 대표 몰아내는 과정에서부터 모든 분석가들이 이렇게 하면 총선이 불리해지는데라고 말했는데도 그럼에도 조금 불리해지더라도 내 세력으로 당을 장악해야 돼. 뭐 이 논리로 밀어붙였다라고들 보통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 지금 판세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판단을 못 하는 근데 거라고 좀 봅니다. 예, 네. 제가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 최근에 조금
만나보거나 연락을 해보면 그 위기 의식을 깊이 피부로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 모른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절박하게 느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지 않겠지만 우리들이 걱정하는 만큼은 아닌 것 이게 같아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A에서 B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는 이런 위기의식 같은 게 없는 것 같아. 문제의식, 위기의식, 현실인식 예. 이런 게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야 지금 지지율이 그야말로 민주화 이후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대통령 그 같은 시기들에. 근데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평가라면 말이죠. 완전히 모를 리가 있겠어요. 뭐 다 보도가 있고 다 보는데. 근데 아무튼 그 문제의식이나 현실인식이 너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가. 아, 그렇게 해야지 이게 설명이 되지 않겠어요. 여당의 여권의 태도라는. 자, 뭐 아무튼 뭐 계속해서 우리는 대통령부터 달라지고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는 냅니다만 대통령 부부가 달라져야 돼요.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목소리 내면 그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당장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 김두관 후보가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만 뭐 어차피 거기야말로 진짜 어대명 아닌가요? 어대명이죠. 뭐 또 확대명 확실하게. 확대명, 어대명, 또 대명 뭐 다 뭐 그거겠죠. 예. 민주당도 변해야 됩니다 정말. 근데 김두관 쪽 사람 보니까 이제 예. 목표를 그렇게 잡더라고요. 뭐라고요? 득표율이 10% 정도 나오면 완전히 그냥 폭망이고 20% 정도 나오면 선전, 30%면 대박 이렇게 목표를 이제 정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김두관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세게 공격할수록 오히려 민주당은 예. 사는 묘한 그렇죠. 그런 오히려 지금 이제 있습니다. 그쪽 전당대회는 최고위원 후보군이 그렇죠. 워낙 많아가지고 오늘 이제 컷오프를 오늘 해서 컷오프가 발표되니까 8명으로 추린다고 하고 그중에 5명을 뽑는데 뭐 거기에 그 누가 될지가 더 오히려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쪽도 전부 최고위원 후보들도요 거의 다 이재명이에요. 게다가 그 어떤 그 후보 현역 의원인데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 예. 그러면 아주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최고위원이 당대표의 변호인이 됩니까? 그건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보기에 따라서는. 네. 그 정도까지 왔어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라는 게. 음. 그게 서로 상승이 아니라 상생, 상사로 가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그리고 이제 여야가다. 뭐 10월 중에 뭐 위정교사죄나 선거법 위반 뭐 10월이나 11월에 이제 나옵니다. 1심 선고가 나와도 제가 볼 때 1심 선고일 뿐이다 라고 그냥 갈 거예요. 그게 안 흔들릴 겁니다.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제가 봐도 큰 변화 없어요. 민주당 뭐 최고위원도 사실 평론가들이나 정치 아는 분들이 관심이 있지 일반 국민들은 최고위원은 별로 그런가요? 관심 그리고 없습니다. 1심 판결 나와도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래도 위상이 흔들리지 않느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1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요. 2심도 남았고 대법원 나오니 봐라. 지금 사법부까지 이렇게 오염되고 있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 심지어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3심 이제 남았잖아요. 네. 그 대법원 판결 나면 이제 자기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겠지만 네. 그래도 정치 몇 년 더 한다는 거니까. 이미 그 말까지 다 내뱉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뭐 2심 그게 사법 리스크도 정치에 그냥 상수가 돼버려요. 완전 상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이제 저도 결론 끝나는 마무리합시다. 최근 이제 트럼프 암살 사건 보면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네. 돌아가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면 우리 정치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아유, 전 세계 정치가 다 걱정해요 지금. 우리도 이대로 가면 뭐 이상한 더한 사건도 조심해야죠. 생기지 말란 법이 없기 조심해야 때문에 조심해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찍진본능 직설하고 오늘도 걱정하며 끝내겠습니다. 영인대학교 최창열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서범이 부릅니다.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함께 듣고요. 다음 주 주말 뵙죠. 안녕히 계세요.